협회 박수현 대표님 모셔보고 관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 맞아주세요. 우리가 항상 동물을 인간보다 하등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동물은 꼭 뭐 측은지심에 의해서 도와주거나 아니면 자원으로 이용을 하거나 뭐 이 정도로만 생각했지만 이제 이 지구 안에서 동물이라는 똑같은 생명체로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같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서로 같이 감사하고 고마워하자, 이런 의미로 이제 땡큐 애니멀즈라는 이름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입양센터가 이제 땡큐 센터로 이렇게 이제 명칭이 정해졌죠. 저희가 입양센터를 만든 건 사실 이제 얼마 안 돼요. 퇴계로 센터가 1호점으로 2012년도에 만들어졌고요. 답심리 땡큐 센터는 2호점으로 2013년도에 만들어졌어요. 그전에는 지금도 보호소가 있지만 넓은 운동장, 꼭 동물이 보호되는 곳은 넓은 부지가 꼭 있어야 되나 보다. 그래서 꼭 그 서울 안에는 절대로 만들 수 없고, 왜냐하면 동물들이 모여 있으면 시끄럽게 짖을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이 싫어하는, 주택가 근처에 있으면 싫어하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동물이 있는 곳은 항상 넓은 땅,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 보호소가 한 1800평 부지에 큰 동물들이 있는 보호소가 따로 있어요. 지금 여기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그 실내 공간이지만, 근데 그렇게 멀리 떨어진 서울에서 근접하지 않은 그런 보호소에 있다 보니까 동물들이 빨리빨리 입양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꼭 봉사자님들이나 입양자님들이 항상 주말에만 올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입양률도 좀 떨어지고, 또 동물들이 흙바닥에 있다 보니까 건강은 해요. 굉장히 건강하고 하루 종일 뛰어놀면서 건강해질 수는 있지만 흙바닥에 있다 보니까 막 흙이 묻고 그렇게 깨끗해 보이지 않고, 또 동물들이 사람을 매일매일 보지 못하다 보니까 사람이 오면 마구잡이로 달려가서 나 좀 안아주세요, 나 좀 데려가 주세요, 막 짖고 이러다 보니까 동물을 오랫동안 길렀던 분들은 뭐 그런 것들이 반갑고 재밌겠지만, 그러지 않고 나도 한번 유기동물 입양해볼까? 이런 그냥 어느 정도의 각오, 처음 길러보시는 분들은 그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뭐 종 차별하지 않고 어떤 종류든 나는 뭐 입양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작고 순종이고 어리고 뭐 이런 동물들을 원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물보호소에 왔을 때 사람들이 빨리빨리 입양 가지 못하니까 거기서 나이가 들고, 그러다 보니까 입양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우리가 동물보호소로 꼭 큰 부지, 땅 이런 것만 생각을 해야 될까? 그게 아니다. 동물병원, 애견샵 다 서울 안에 있지만 민원이 전혀 없다. 왜 민원이 없을까요? 깨끗하고 소규모로 있고, 그러다 보니까 냄새도 안 나고 짖어도 크게 소리가 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동물병원이나 펫샵, 애견샵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서울 도시만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작은 가게를 만들자. 동물을 입양 보낼 수 있는 작은 가게를 만들자. 대신 이 동물들이 운동은 해야 되겠으니 많은 봉사자님들을 오시게 해서 하루에 2번이나 3번씩 2시간에서 3시간씩 산책을 하도록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예쁜 가게, 동물들이 입양을 기다리는 그런 예쁜 가게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호점이 퇴계로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펫샵, 애견샵의 메카예요. 애견샵이 굉장히 많이 몰려있어요. 여러분 아마 지나가다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일부러 거기다가 만들었죠. 더 이상 동물을 사지 마세요, 입양하세요, 이런 큰 간판을 내걸고 퇴계로의 1호점을 시작으로 이제 2호점까지 만들어진 거예요. 이걸 만들다 보니까 정말 보람된 것이 6년 동안 입양 못 가던 발바리, 사람들이 발바리는 다 그냥 마당에서 찬밥이나 던져주고 그렇게 기르는 동물로 우리 어르신들은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제 많은 연예인들도 어떤 순종을 따지지 않고 유기동물 입양하는 이런 문화들도 점점 알려지다 보니까 이제는 입양센터가 도심에 딱 생기니까 사람들이 와서 발바리도 예쁘구나, 깨끗하게 관리하니까 굉장히 귀엽구나, 예쁘구나. 그래서 6년 동안 입양 못 가던 그런 발바리, 믹스종 혹은 장애견 이런 동물들이 다 입양을 갔어요. 그래서 큰 부지가 있는 우리 보호소에는 이제 정말 덩치 큰 완전 대형견들, 이런 개들만 남아있죠. 대형견들이 입양 가기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마당이 없는 주택이 우리나라에 너무너무 많아지고 있죠. 공동주거 형태로 다 바뀌다 보니까 좀 부담스럽죠. 큰 개를 기르기가. 사실은 공동주거 형태에서도 기를 수 있어요. 한두 마리 정도는 크게 민원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기를 수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큰 개는 꼭 마당에서 길러야 된다는 생각을 아직까지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동물들이 입양을 아직까지도 많이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유기동물 얘기를 앞서도 여러분들이 유기동물 어쩜 그렇게 PPT를 잘 만들었어요. 발표도 잘하고. 그래서 오늘은 아마 유기동물이 주제인 것 같은데요. 유기동물이 되기 이전에 반려동물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PPT를 두 개를 가지고 왔어요. 하나는 반려동물 그리고 하나는 유기동물 이렇게 갖고 왔는데요. 여기 그 유기동물 보호소에 어떤 어린 아가씨가 유기동물과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 아주 행복한 그런 모습이죠. 자, 여러분 반려동물은 뭘까요? 반려동물이 뭐죠? 반려동물은 이게 제가 빨리빨리 할게요. 여기 PPT가 되게 긴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게 한자로 따지면 짝반자예요. 짝반. 그 다음에 려는 짝녀. 짝이다. 생활을 함께하는 짝이다, 동무다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강조하고 싶었으면 짝이란 말을 2번이나 썼을까요? 그래서 반려동물이라는 말은 생활을 함께하는 그런 존재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예전에 애완동물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지금도 물론 그런 말 쓰시는 분들 많아요. 애완동물 무슨 말일까요? 애완. 완은 한자로 희롱하다라는 뜻이 희롱하다. 사랑하고 희롱하다. 희롱 뭘까? 장난감이란 뜻이죠. 내가 사랑하는 장난감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애완동물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반려동물, 컴패니언 애니멀이라고 해서 이제는 반려동물이라는 말을 전 세계적으로 쓰기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애완동물, 애완견 뭐 이런 말은 이제 안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려동물, 반려견, 반려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반려동물의 종류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반려동물의 대표적인 동물. 강아지. 강아지는 왜 반려동물이 됐을까요? 네? 사람을 잘 따라서? 다른 동물은 사람을 안 따를까? 다른 동물은 사람을 안 따를까요? 돼지도 사람을 굉장히 잘 따르고요. 염소도 잘 따르고요. 뭐가 있을까? 사실은 거북이도 사람을 알아봐요. 주인을 알아봐요. 근데 왜 굳이 개가 반려동물이 됐을까요? 개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특징이 있어요. 개만 가지고 있는 특징. 개만이 이걸 할 수 있어요. 다른 동물 이걸 못해요. 그것 때문에 반려동물이 됐어요. 대표적인 반려동물. 뭘까? 훈련? 다른 동물 훈련 안 되는 줄 아세요? 뭐? 충성심? 다른 동물들도 오랫동안 기르면 충성심이 생기겠죠. 뭐가 있을까? 애교? 교감되는 거? 다른 동물들도 그렇게 오래 기르다 보면 교감할 수 있어요. 사냥? 다른 동물 사냥 못할까? 사자, 치타. 에? 뭐가 있을까? 네? 집 지키는 거? 약간 비슷하려고 했어요. 집 지키는 거. 뭐 때문에 집을 지킬 수 있을까요? 사람에 대한 믿음? 바로 짖는다는 거. 개밖에 짖을 수가 없어요. 개. 다른 동물은 짖을 수가 없어요. 짖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나의 무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짖는 거죠. 나의 무리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존재들이 다가올 때 짖음으로써 나의 존재들을 같이 방어하고 알려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걔가 이렇게 짖는구나. 짖을 수 있는 동물이구나. 이걸 알게 된 인간들이 개를 다른 동물하고는 좀 다르게 이렇게 가깝게 길들이면서 우리의 목숨을 지켜주고 재산을 지켜주는 용도로 활용하기 시작한 거죠. 먹이를 던져주면서 이름을 좀 붙여주면서.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대표적인 반려동물이 된 거예요. 자, 여기 여러분 이거 프란다스의 만화를 보고 자란 세대인가요?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선생님 어렸을 때는 제일 유명했던 만화예요. 이게 플란다스의 개라는 건데 이 강아지 이름이 파트라슈예요. 파트라슈. 얘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얘는 지금 얘네들하고 굉장히 사랑스럽게 행복하게 사는 개였어요. 근데 얘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우유 배달을 하고 있어요. 왜 우유 배달을 할까? 집을 지켜주던 개가 갑자기 왜 우유 배달을 할까?
이동 수단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 큰 개들을 활용해서 이런 마차를 좀 끌게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유 마차를 끌게 하든지, 또 유럽에서는 예전에 그런 것도 했어요. 전쟁터에서 대포를 끌게 했어요. 그래서 뒤에서 대포가 뻥뻥 나가면 앞에서 개들은 그걸 짊어지고 있었어야 됐죠. 뭐 그런 역할까지 인간들이 시켰었죠. 그러다가 또 개가 이렇게 반려동물 집 안으로까지 들어오게 된 계기는 뭘까요? 집을 지켜주거나 그저 이렇게 그 우유마차만 끌게 했던 개를 왜 이렇게 집 안으로까지 끌고 오게 됐을까요? 부유한 사람들이, 부자,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개는 이 개와 이 개를 교잡하면 굉장히 이렇게 다리가 길고 털이 길고 달리기를 굉장히 잘하고, 혹은 주둥이가 길고, 혹은 주둥이가 짧고, 혹은 꼬리가 없고, 혹은 다리가 짧고, 뭐 이런 다양한 굉장히 신기한 종류들이 태어나는구나. 이걸 알게 된 인간들이 다양한 종류를 계속해서 교잡해요. 그래서 원하는 종류를 막 만들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신기하고 특이한 개들이 막 나와. 그러니까 이거를 부유한 사람들끼리 서로 선물로 주고받고,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나의 부를 과시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을 하죠. 그러다가 점차 서민층에서 나도 나중에 돈 많으면 이런 개 좀 길러보고 싶다. 멋지다. 나도 저런 개 기르면서 자랑해야지. 뭐 요즘에 우리들이 어떤 연예인을 막 동경해서 막 마구잡이로 따라하듯이 막 그런 거를 서민층에서 동경하게 되고, 결국은 서민층의 집안으로까지 들어가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뭐 때문에? 짓는다는 오로지 그거 하나 때문에. 예, 그래서 개가 이렇게 반려동물의 대표적인 주자가 됐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길들여지면서 교감 능력, 충성심,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이게 오랫동안 길들여진 유전적으로 다 이런 것들이 기억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인간을 다른 어떤 동물보다도 더 잘 따르고 더 빨리빨리 캐치하고, 인간이 어떤 걸 행동을 할 때 저건 뭘 할 것이다. 이런 거 여러분 잘 알죠. 여러분 여기서 개 길러보시는 분들, 지금 나는 강아지 기르고 있어요. 아니면 길러봤어요. 굉장히 많네요. 이런 경험 있죠? 집에 나갈 때 추리닝을 입고 나가면 막 따라 나와요. 나도 데려가 주세요. 근데 책가방을 들고 옷을 좀 차려입고 나가면 안 따라 나오죠. 이런 경험 갖고 있는 친구 있나요? 예. 그게 뭐죠?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할 때 다른 동물보다 빨리 캐치하는 거예요. 왜? 그냥 같이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감도 잘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재미있는 행복함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동물이 된 거죠. 그리고 또 개는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돼요. 이렇게 반려자로서의 역할도 하지만 또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 다양한 존재로 활용이 되죠. 여기 밑에 있는 동물들은 지금 치료견으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장애인이나 어떤 그 정서적으로 어떤 뭔가를 좀 얻어야 되는, 정서적으로 좀 안정적인 것들을 취해야 되는 사람들한테 개들이 다가가서 행복함을 주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질병 치료를 돕고, 이런 치료견으로서의 역할도 하죠. 또 개는 이렇게 시각장애인 도우미견 또는 청각장애인 도우미견으로서의 역할도 해요. 왜? 눈이 잘 보이고, 그 다음에 훈련이 잘 되고, 귀가 잘 들리고, 사람을 잘 따르고, 이런 여러 가지 장점 때문에 이런 장애인들에 대한 도우미견으로 활용이 되죠. 또 여기 있는 그 알프스 산맥에서 대표로 기르고 있는 이런 종류의 개는 또 그 인명구조견으로 활용이 되죠. 여기 있는 개가 여기 달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술통이에요. 그래서 조난당한 사람들, 그 산에서 추운 데서 조난당한 사람들한테 발견 즉시 이 술을 먹게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체온을 따뜻하게 하는, 그래서 저런 술통을 달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구조하는 이런 개로서의 역할도 하죠. 또 어떤 역할을 할까요? 네, 마약 탐지나 이런 군견으로서의 역할도 하죠. 그리고 또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이거는 역할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사람들이 악용하는 사례죠. 반려동물을 나쁘게 활용하는 사례예요. 바로 투견. 예. 그래서 동물을 막 싸움시키는 거죠. 투견은 굉장히 끔찍해요, 여러분. 오늘 유기동물 주제에서 이제 투견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개라는 동물이 그냥 단순히 버려지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버려져서 나중에 이런 곳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미 개라는 동물 이렇게도 활용이 되고, 이거는 동물보호법으로 불법이에요. 위법이죠. 이건 처벌이 가능해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저 산간벽지에서
선생님도 3일 전에 또 제보를 받았는데 투견에 대한 제보를 받아서 경찰에 넘겼는데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동물들을 싸움시켜서 도박을 하는 이런 불법적인 것들이 아직까지도 계속 근절되지 않고 남아있어요. 그래서 동물을 이렇게 싸움시키는 사람들, 이렇게 악용하는 사례들도 있고요. 또 다른 어떤 용도로 또 활용이 될까요? 개라는 존재가. 예, 이렇게 경주견. 굉장히 빨리 달리는 이 그레이하운드라는 개는 경주견으로 활용이 되는데 얘네들은 그냥 원래 빨리 달리는 거 좋아하는 개이기 때문에 이게 동물을 학대할까요? 아닐까요? 그냥 달리면 좋잖아요. 뭐 다치는 것도 아니고 동물학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동물학대예요. 왜냐하면 얘네들을 이렇게 빠르게 그 다른 개보다 더 이렇게 어떤 그 경쟁심을 가지고 빨리 달리게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훈련을 아주 가혹하게 시켜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이 동물들이 훈련하는 과정은 이 앞에 그 모형의 토끼를 이렇게 매달아 놓거나 몸에다가 이렇게 연결해서 매달아 놓거나 아니면 실제로 살아있는 고양이를 이렇게 어떤 긴 지렛대에다 매달아 놓고 끊임없이 반대편에서 얘네들을 묶고서 돌리는 거예요. 얘는 이걸 잡고 싶어서 끊임없이 도는 거죠. 지렛대가 이렇게 돌아가듯이. 막 그런 식으로 하고 또 너무 가혹하게 훈련시키다 보니까 여기서 다치는 경우도 있고 또 만약에 경주에서 졌다. 그 개를 어떻게 할까요? 끝까지 애정을 가지고 데리고 있을까요? 아니죠. 활용 가치가 없어졌으니까 가차없이 도태시키죠. 어떻게 도태시킬까요? 그냥 방치해서 다쳐도 방치해서 치료해주지 않거나 혹은 개고기로 팔아 넘기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아까 그 투견으로 쓰여지는 개들은 훈련 과정이 더 가혹해요. 걔네들은 물면은 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공중에다가 끈을 매달아 놓죠. 그래서 그거를 물게 해요. 그러면 얘네들이 공중에 매달아 있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이 아구가 힘들으니까 나중에 이거를 그냥 문 상태에서 그냥 놓게 되죠. 그럼 밑에서 몽둥이로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이걸 물고서 이 힘을 길러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가혹하다. 그러니까 동물을 어떤 오락적인 목적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어떤 용으로 이용이 당할까? 이렇게 서커스 견으로도 이용을 당하고 있고요. 자, 여러분 동물이 사람하고 말이 통하나요? 말이 통하지 않죠. 물론 우리는 그 동물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그 동물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정도의 어느 정도는 서로 교감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어떤 의사 전달을 다 정확하게 할 수 없어요.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 말이 통하지 않는 존재한테 이렇게 신기한 기술을 가리키려면 어떤 방법밖에 없을까요? 예, 때리거나 굶기거나. 그러니까 너네가 우리가 원하는 이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 너네는 굶는다 아니면 맞는다. 이 기억을 끊임없이 심어주는 거죠. 그래서 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서커스용으로 이용당하는 코끼리라던가 이런 것들 나중에 외국, 우리나라에서 이제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이런 서커스들, 동물 서커스들이. 하지만 아직도 많이 남아있죠. 저 지방 같은 곳에서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님하고 동남아시아 같은 데 여행 가서는 아마 이런 것들을 아직도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돈을 주고 공연을 관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돈이 되지 않는다는 걸 사람들이 알아야 이제 그런 것들이 근절이 되겠죠. 자, 개가 또 이런 용도로도 이용이 당하죠. 실험용. 예. 여러분, 실험 동물은 꼭 필요할까요? 실험은 왜 할까요? 실험은. 어떤 의약품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한테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 뭐 이런 것들을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낼 때 꼭 의약품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생활용품을 만들어내면서도 실험 동물들은 이용당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먹는 과자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도 실험동물이 이용당해요. 이 맛이 너무 짜서 사람한테 해가 되는지 안 해가 되는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쓰는 샴푸, 이 샴푸가 눈에 들어갔을 때 사람한테 독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를 미리 동물들한테 실험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실험은 정말 꼭 필요할까요? 우리 인간의 안전을 위해서 인간을 실험할 수 없으니 동물을 실험해야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혹시 있나요? 만약에 그래요. 인간한테 실험할 수는 없으니까 동물 실험의 결과가 인간한테 100% 적용된다면 선생님은 그냥 포기하겠어요. 예, 실험하는 거 그냥 저는 외면할래요.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근데 동물과 사람은 여러분 똑같을까요? 똑같지 않아요. 동물은 유전자도 사람하고 다르고 세포도 다르고
염색체도 다르고 다 달라요. 이렇게 전혀 다른 존재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그 실험의 결과가 100% 인간한테 딱 적용 가능할까요? 안 가능하죠. 20%도 적용 가능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더 반대로 나오는 경우도 많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사람이 생각만 하면 만들어내지 못하는 게 없잖아요. 과학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너무 동물들한테 이렇게 고통을 주고 또 동물들 실험에 쓰여지는 그 막대한 비용을 더 이상 동물 실험의 결과로 얻어낼 것이 아니라 맞지도 않은 이 실험 결과가 이제는 다른 대체할 수 있는 실험 방법을 만들어내서 인간한테 적용하는 것이 더 옳지 않느냐, 이런 것이 이제 동물 보호의 관점이죠. 그래서 개라는 동물도 이렇게 실험용으로 이용을 당하고 있습니다. 개 중에서 여기 보이는 개는 비글이라는 개예요. 비글이 왜 이렇게 실험용으로 많이 이용을 당할까요? 가장 많이 이용당하는 개의 종류가 비글이에요. 왜? 사람을 잘 따르고, 얘네들은 항상 해피한 개들이 해피한 개들. 뭘 해도 항상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비글이 많이 쓰여지고, 그 다음에 유전적으로 가장 순종에 가까운, 별로 그렇게 많이 교잡되지 않은 그런 종류라고 해서 이제 비글이 많이 쓰여지고 있죠. 개가 이렇게 모피로도,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개 모피를 만들진 않아요. 하지만 중국에서는 개 고양이 모피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고 샀을 때, 우리나라에서 만들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혹시 겨울에 사용하는 액세서리, 이 방울, 여성들이 하고 다니는 이 방울, 혹은 신발에 어딘가에 이렇게 부분적으로 들어가는 털들, 혹은 예쁜 인형을 만드는 그런 완구제품들, 이런 거에 실제 털들로 보이는 거 자세히 보시면요, 다 개 고양이 털이에요. 중국에서 저가 제품을 개 고양이를 사육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남의 개들을 훔치거나 길에 있는 동물들을 마구잡이로 데려가서 이렇게 모피로 활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개라는 동물이 이렇게 모피로도 활용을 당하고 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네, 개라는 동물이 이렇게 식용으로도 이용당하고 있죠. 여러분, 개 식용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데요. 개 식용 필요할까요? 뭐 소돼지 닭도 먹으니까 개도 먹어야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맞아요. 뭐 소돼지 닭 똑같이 불쌍하죠. 왜 개만 가지고 그러세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럼 우리는 모든 동물을 다 평등하게 대해주는 그런 사회에서 살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다양한 목적으로, 어떤 동물은 농장동물로 활용하고, 어떤 동물은 실험동물로 활용하고, 오락용으로 활용하고, 뭐 전시동물, 동물원에 있는 전시용 볼거리 목적의 동물로 활용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데, 이제 개라는 동물이 반려동물로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자리매김한 동물이라면,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족처럼 개라는 동물을 기르고 있다면, 이제 개 정도는 좀 안 먹어도 되는 사회가 아닌가. 먹거리가 너무 넘쳐나니까, 너무 단백질 과잉 섭취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이제 개라는 동물은 좀 안 먹어도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인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서 개 강아지 기르는 분들 많이 있었는데요, 내가 내 동물 잃어버렸어요. 분실을 했어요. 그럼 이 동물이 어떻게 됐을까를 우리는 뭘 걱정해야 될까요? 어디 가서 잡혀먹지 않았을까? 이거 걱정해야 되는 사회에서 살고 있죠. 누군가한테는 가족이고, 그 가족처럼 기르는 사람들이 1000만 인구가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5천만에서 무려 1000만의 인구가 개를 가족으로 기르고 있는데, 그렇게 나머지가 아직까지도 소수가 먹고 있다면, 우리 단체에서 개고기 식용 조사를 했어요. 몇 퍼센트가 먹고 있는지 아세요? 무려 96%가 아예 안 먹거나 1년에 한 번 어쩌다가 어쩔 수 없이 먹는다가 96%였고요. 나머지 한 3.5% 정도가 자주 먹는다였어요. 그렇게 소수가 먹는 거라면 이제는 좀 단계적으로 좀 금지해도 되지 않겠냐, 이런 것들이 이제 동물보호단체들이 하는 얘기죠. 자, 그래서 개들이 이렇게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는데요. 개가 버려지면 유기동물이라고 하죠. 유기동물. 자, 유기동물을 의도적으로 버린 동물을 유기동물이라고 해요. 근데 모든 동물이 다 버려졌을까요, 여러분? 버려지지 않았죠. 잃어버린 동물도 분명히 있어요. 잃어버린 동물은 분실동물이라고 하는데, 그냥 지금 편리하게 통칭해서 버려지거나 잃어버린 동물을 다 그냥 유기동물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모든 동물을 다 버려졌다,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걔가 돌아다니는데 야, 너 버려졌지, 이렇게 어떻게 알겠어요. 다만 이러이러한
이러이러한 그 상태, 이러이러한 성격, 이러이러한 질병 뭐 이런 걸로 얘는 혹시 버려지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유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개가 버려져서 이제 유기동물이 되는 상황들 이런 거를 이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개는 유기동물이 되긴 하는데 유기동물의 발생 원인은 다양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주거 형태가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마당 있는 집에서만 꼭 개를 기를 수 있다라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개를 버리고 있고, 또 진료비, 치료비에 대한 부담으로 개를 버리는 경우도 있고, 혹은 순종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아기 때 샀는데 나중에 커버리가 얘가 순종이 아니었어요. 나 그냥 얘 포기할래. 뭐 이런 사람들 아직까지 있어요. 그래서 순혈 지향주의 때문에 버려지는 경우가 많고, 또 그다음에 훈련에 대한 부주의. 선생님이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훈련. 여러분 훈련만 잘 돼 있으면요 사람하고 똑같아요. 불편한 게 전혀 없어요. 잘 짖지도 않고 똥오줌 완벽히 가리고 어디 가도 얌전하게 옆에 있고 이렇다면 버릴 이유가 없죠. 근데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사람들이 쉽게 포기하게 돼요. 선생님이 기억이 나는 게 영국의 개들은 굉장히 달라요. 영국의 개들은 어느 정도냐면, 선생님은 워낙 동물을 좋아해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만약에 개가 딱 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어머 예쁘나 이렇게 부르게 돼요. 그럼 우리나라 개들은 보고 좋아하면서 꼬리를 치거나 혹은 저거 누구야? 라고 하면서 짖거나 뭐 이런 반응을 보이잖아요. 근데 영국의 개들은 가만히 있어요. 보지도 않아요. 자기한테 예쁘나라고 부르는 사람을 아예 보지도 않고 뭘 보고 있느냐? 오로지 자기 주인만 정확하게 쳐다보고 있어요. 훈련이 잘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국 사람들은 어디든 개들을 다 데리고 갈 수가 있어요. 기차도 그냥 줄만 있으면 케이지 없어도 탈 수 있고, 버스도 탈 수 있고, 어디 약국 같은 데도 들어갈 수 있고, 모든 데를 다 들어갈 수가 있죠. 웬만한 곳은. 그러다 보니까 피곤하지가 않은 거예요. 부담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불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버려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훈련만 잘 돼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 훈련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문제 성격의 동물을 많이 만들죠. 많이 짖거나 물거나 대소변을 못 가리거나 이것저것 다 물어뜯거나 뭐 이런 개들을 만들어서 나중에 나 도저히 못 기르겠어요. 이렇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임신 5개월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중에 아기가 태어나면 강아지하고 같이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병균이 옮는다고 생각해서 주인은 기르고 싶어도 주변의 지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반대해서 꼭 그 개를 떨어뜨려 놓죠. 다른 데다 보내버리거나 버리거나. 근데 여러분 외국의 그 연구 결과도 나와 있고요. 얼마 전에 기사로도 나와 있는데 어린아이들을 너무 멸균 상태, 너무 완벽하게 깨끗한 상태로 키우면 어린이들이 여러 가지 질병에 오히려 더 쉽게 취약해지는 그런 몸 상태가 된다는 거죠. 어렸을 때 많은 것들을 접하고 사는 것이 오히려 면역력을 길러준다. 그래서 반려동물하고 같이 사는 거, 반려동물 우리가 더럽게 키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문제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여러 가지 알레르기라던가 이런 면역력을 훨씬 더 길러줄 수 있어서 외국 사람들은 어렸을 때 동물을 함께 기르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 아직까지도 같이 기르면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그 다음에 그냥 단순히 털 빠짐 등의 이유로 버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노령동물. 걔가 나이가 많았어. 이제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러니까 이제 나는 얘를 포기해야지. 내 앞에서 죽는 건 보기 싫어. 이런 분들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노령견이 되면 버리는 경우가 많죠. 선생님 강아지가 한 4일 됐나요? 3일 됐나요? 20살이었어요. 버려졌던 개인데 왜 버려졌냐면 얘가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다리가 이렇게 굉장히 심하게 다쳤어요. 근데 주인이 그걸 치료해주지 않고 그냥 방치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그냥 끙끙끙끙거리면서 다리가 그냥 이렇게 올라붙은 상태로 붙어버렸어요, 살이. 그래서 그냥 장애견이 됐는데 이 개를 버리고 다른 개를 샀어요, 마당에. 근데 얘는 주인이 자기를 버린 줄 모르고 그 주인집 처마 밑에서 1년 동안 산 거죠. 쓰레기 뒤져먹고 비 오면 비 맞고 눈 오면 눈 맞고. 근데 또 어떤 아저씨들이 얘를 조그만 강아지였는데 그냥 한 요 정도 믹스견이에요. 얘를 잡아먹겠다고 또 모기망 같은 거에 씌워가지고 가가지고 얘가 또 그걸 다 갉아먹고 탈출을 했어요. 그래서 혀도 푹 파여있고 처음에 구조했을 때 그 1년 동안 방치된 상태로 살아서 털이 막 다 고슴도치처럼 엉켜 붙어 있는데 그 안에 보니까 그 모기망 자국이 다 조각조각 붙어 있었고,
그래서 얘를 데려오면서 주변에 있는 이웃이 이제 그 얘기를 해줘서 알게 된 거죠. 얘의 사연을. 그래서 선생님이 데려와서 이제 14년을 길렀고 올 때부터 나이가 있었기 때문에 추정되는 나이가 이제 20살인데 3일 전인가 이제 세상을 떠났어요. 갑자기 곡기를 딱 끊고 세상을 떠났는데 전혀 불편하지가 않아요. 물론 뭐 치매도 걸리고 귀도 안 들리고 눈도 이제 하나는 안 보이고 막 이런 상태가 됐지만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그죠? 가족으로 살아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람 가족이 나이가 들어서 버리지 않듯이 이 동물은 우리를 어버이라고 생각하는데 부모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포기하는 건 너무 무책임한 거죠. 그래서 그 마지막까지도 잘 돌봐주는 그런 책임성 있는 그런 교육 같은 것들이 좀 동물을 기르기 전에 선행됐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이런 것들이 제도화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나이 든 개들을 많이 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성화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중성화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마킹을 많이 해요. 마킹이 뭐냐면 다리 들고 여기저기 오줌을 싸죠. 굉장히 냄새도 나고 왜냐면 얘네들은 그 성적인 욕구를 해결하는 게 다리 들고 오줌 싸는 거예요. 그거 오줌 싸는 게 아니라 성적인 욕구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석구석 마킹을 하죠. 절대로 못 참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버리죠. 그래서 동물을 집안에서 기르려면 중성화 수술을 꼭 해야 돼요. 물론 이게 자연적인 어떤 현상, 자연적인 그 습성을 위반하는 거죠. 우리가 거스르는 일이죠. 옳지는 않아요. 하지만 반려동물이라는 건 이미 원래 야생에서 살던 개를 사람들이 사람의 어떤 이익 때문에 데려와서 강제로 반려동물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사회에서 얘를 다시 야생으로 우리 돌려보낼 수 있을까요? 개라는 동물을? 절대로 못 돌려보내. 만약에 야생에서 개들이 막 떠돌아다닌다. 그럼 사람들이 다 야생 들깨다라고 해서 다 포획해서 아마 다 처리시켜버리겠죠. 그러니까 이제 야생으로도 이 도시화된 현대사회에서 야생으로도 못 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사람이 길러줄 수밖에 없는 동물이 됐는데 사람이 기르려면 중성화 수술을 시키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 자연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중성화 수술을 하면 좋은 점은 성격이 온순해지고 또 생식기 질병이 억제돼요. 그러니까 생식기 질병을 좀 유발하는 것을 좀 억제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거를 방치하고 중성화 수술을 안 하면 나이 들었을 때 암컷 같은 경우는 이제 자궁 축농증이라고 해서 암 같은 그런 질병이 발생하고 수컷 같은 경우도 사람이 전립선 안감 같은 그런 질병이 발생해서 이미 발견했을 때는 이미 때늦은 그래서 거의 죽기 직전에 발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질병. 그래서 중성화 수술을 꼭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 번식장애 난립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너무 많이 번식을 하면 많이 버려질 수밖에 없어요. 많이 버려지는 가장 1차적인 이유는요. 많이 기르기 때문에, 많이 생산해내기 때문이에요. 이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동물보호법이 선진화된 서구 사회도 많이 기르면, 여러분 많이 기르는데, 많이 번식하는데 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착한 사람들만, 좋은 사람들만,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개들을 데려갈까요? 아니에요. 아까 보여줬죠, 선생님이. 다른 악용의 목적으로 데려가는 사람들도 엄청 많고 그냥 동물이 아파도 나 돈 저기다 쓰기 싫어 이래서 방치하는 사람들도 많고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들도 많고 이 다양한 인간 군상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번식하면 그 중에서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버려지는 경우도 상대적으로 비례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성화, 가정에서 기르는 개는 꼭 중성화 수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번식장이 너무 난립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엄격하게 규제를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장애동물, 사고로 인한 장애동물들 많이 버려지죠. 그냥 보기 싫다라는 이유로. 그 다음에 안락사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또 버려지는 경우도 있어. 정말 안락사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너무 극심한 고통을 느끼는 경우. 이런 경우는 치료도 불가능한 경우. 그러면 그 고통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안락사가 불가피한 경우도 있는데 그냥 내가 내 동물을 죽이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비용이 드는 거. 그 다음에 수의사도 별로 안락사 꺼름칙하니까 안 해줘. 이러면 그냥 에라 모르겠다. 문 열고 나가라. 내 눈앞에서만 안 보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버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이유로 동물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네. 버려지는 동물들을 자세히 보면은요, 건강한 동물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질병동물, 그 다음에 노령동물, 그 다음에 문제 성격, 장애동물, 또 임신 수유 중인 동물,
그다음에 굶주린 동물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오래된 동물이 사실은 많아요. 오래된 동물이 많고 오래되지 않은 동물들도 일부 있죠. 그리고 분실 동물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직 분실하고서 동물이 분실하고서 어떻게 찾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분실 동물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버려져서 가장 빨리 찾을 수 있는 건 사실 인식표만 한다면 빨리 찾을 수 있죠. 근데 아직까지도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고 기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동물들이 버려져도 누군가한테 발견돼도 쉽게 주인을 찾아줄 수 없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몇 분 남았죠? 자, 그러면 보호소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게 정부에서 운영하는 보호소인데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보호소 가본 분 있어요? 우리 선생님이 운영하는 그런 좀 그래도 동물이 좀 행복해 보이는 그런 보호소 말고 이런 보호소 가본 분 있어요? 어느 보호소로 갔었나요? 봉사활동 갔었어요. 자, 이거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보호소인데 위탁을 줘서 운영하죠. 위탁이라는 건 뭐냐면 정부에서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한테 사업자한테 이 보호소 대신 당신이 운영하세요 라고 해서 시설만 가지고 있으면 위탁을 맡겨요. 근데 여러분 저 시설 몇십 마리 혹은 몇백 마리가 들어오는 시설을 누가 갖고 있을까요? 우리 일반인들이 갑자기 어느 날 수천만 원 혹은 수억을 들여서 시설을 딱 만들어 놓고 저한테 사업 맡겨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그렇게 못해요. 맡겨주세요 한다고 해서 맡기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사람들 중에 선별을 하기 때문에 또 그 계약 기간이 1년에서 2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을 못 따낼 수도 있는 사람이 수천만 원이나 수억을 들여서 시설을 만들 수 없죠. 그렇다면 누가 시설을 갖고 있을까요? 번식업자 혹은 개농장업자들이 시설을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거의 대부분이 이거 개농장이에요. 개농장인데 보호소를 같이 하고 있어요. 개농장에 끌려간 유기견들이에요. 이거 뭐죠? 토치예요. 개 불사르는 거. 그리고 거기 옆에 있던 또 잡혀간 고양이들. 그러다 보니까 개농장 업자들이나 번식, 새끼를 생산해내서 판매하는 목적으로 번식 농장을 하는 사람들이 유기견 보호소를 같이 운영했죠. 뭐죠?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거죠. 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 아프면 치료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좋은 주인이 오면 줄 수 있을까요? 이게 다 돈벌이인데? 한 마리 한 마리가 다 돈인데 안 보내죠. 품종이 좋은 개들은 번식견으로 팔아버리고 근수가 많이 나가거나 작가 나가거나 상관없이 다 개고기로 도살이 됐었던 거예요. 이건 인천에 있었던 보호소고 선생님이 있는 단체에서 이걸 적발해내면서 고발하고 폐쇄를 시켰던 그런 보호소죠. 근데 이런 보호소가 지금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도 있어요. 우리가 모든 전국에 작은 규모로 나누면 400개의 보호소가 무려 있어요. 400개 보호소. 그 400개 보호소를 우리가 민간단체 혼자의 힘으로 다 다녀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과 짜고 여러분이 이번에 그 세월호 문제 여러분들도 기사 많이 봐서 알죠. 그렇게 구조적인 문제들이 우리 사회에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동물은 어떻게 될까요? 말은 못하는 동물은 더 심각하죠. 사람의 문제도 그렇게 문제가 발생하는데 동물은 더 심각하죠. 그래서 막 이런 사람들한테 위탁을 맡기고 제대로 관리 감독 안 하고 그러니까 동물들이 방치되고 아직까지도 개농장이 맞는 이런 보호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개농장은 아니지만 그냥 개농장과 비슷한 시설에서 운영하는 한 선량한 그 농민이 운영하는 곳이었어요. 이 농민은 그냥 개를 어떻게 보호할지 모르죠. 동물 보호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동물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이게 돈벌이가 좀 되나 보다 해서 하다 보니까 동물들이 얘는 지금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가 이렇게 거의 절단되기 전인데 아무런 처치도 하지 않고 방치되고 있어요. 그리고 얘는 여기 있는 개는 잘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거의 1년이 넘었어요. 1년이 넘었는데 피부병이 와서 사람이 만질 수도 없는 정도에 다 썩어 들어가고 있었어요. 수의사도 없고 그냥 농장 주인이 혼자 그냥 밥만 대충 주고 아파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방치하고 이러고 있는 거죠. 이런 보호소가 아직까지도 많이 있다는 거. 예. 왼쪽에 있는 첫 번째 줄 왼쪽에 있는 개가 털이 다 빠져가지고 지금 다 피부병에 걸려있는 그런 상태죠. 이분들은 아무나 오면 동물을 주죠. 묻지마 입양을 보내죠. 왜냐하면 데리고 있다 보면 계속 비용이 들잖아요. 그러면
뭐 여러분들 지금 보호기간 10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분들은 또 10일인지 뭔지 이런 것도 잘 모르는 분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락사면 또 돈 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계속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동물은 계속 상태가 나빠지고 결국은 입양 가기도 어려운 동물이 되면서 안락사도 안 해주고 결국은 나중에 어찌어찌 그냥 혼자 알아서 죽는 폐사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이 없는 분들이 많이 보호소를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전국적으로. 그리고 여기는 수의사가 운영하는 보호소예요. 병원의 한켠 뒤쪽에 창고 같은 아주 그냥 어두컴컴한 공간에 수의사가 개들을 그냥 케이지에만 가둬놓고 밥만 주고 있었어요. 여기도 역시나 수의사가 운영했지만 아픈 동물이 들어와도 어떠한 응급처치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예, 왜 안 하고 있을까요? 10일 있으면 안락사 하는데, 안락사 할 수 있는데, 왜 그 돈을 들여가면서 아깝게 할 수 있을까요? 어차피 한 마리당 나오는 보조금이 동물이 말을 하지 못한다면, 나 이렇게 방치되고 있어요. 나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어요. 누군가한테 항변할 수 있나요? 스스로를 변호할 수 없기 때문에 동물이 그냥 밥만 주고, 그냥 이렇게 아파도 방치하고, 결국은 조금만 있으면 뭐 어떻게 처치해도 되니까. 이렇게 데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그나마 여러분들 아까 안락사 절대 반대요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선생님은 너무 많은 지자체 보호소를 보다 보니까 안락사를 반대할 수가 없어요. 안락사는 아주 안 하면 정말 좋겠지만 안타까운 문제지만 아주 만약에 0%다 아예 1%도 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아세요? 동물들은 그 뭐 한 15일 살다 죽지 않잖아요. 그냥 있다 보면 건강한 동물들은 원래 10년, 15년 살거든요. 그럼 계속해서 사료 비용 들고 그 공간에 대한 그런 부담이 또 있고 또 다른 동물이 들어와야 되는데 공간을 계속 차지할 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묻지마 입양, 아무나 그 사람이 번식업자든 개농장업자든 상관하지 않고 아무한테나 입양을 보내는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데려갔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아까 투견하는 사람들 봤죠? 혹은 개고기 먹는 사람들 혹은 학대하거나 방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도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안락사보다 더 나쁜 건 묻지마 입양, 아무한테나 보내는 거.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아무한테나 입양을 보내는 거. 이게 더 심각한 문제고요. 또 하나의 또 심각한 문제는 폐사시키는 거. 폐사는 뭐냐면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동물 아픈 거 많이 보셨죠? 아파도 얘네가 갑자기 확 죽나요? 하루아침에? 아니에요. 오랫동안 고통을 겪다가 죽어요. 그러면 얘가 응급처치도 제대로 못하고 아니면 완벽한 치료도 못할 거라면 물론 그 정도의 비용을 정부에서 주지도 않아요. 이 사람이 그걸 다 감당하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럴 거라면 치료가 안 되는 동물, 너무 심한 그 고통을 느끼는 동물 혹은 교통사고로 여기가 다 깨져서 들어오는 동물 이런 동물은 긴급하게 안락사 시켜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입양 가지 못하는 동물은 이 공간에 또 새롭게 그 다음 달에 새로운 동물이 또 와야 되기 때문에 묻지마 입양보다 폐사보다 오히려 엄격하게 고통스럽지 않게 좋은 약을 써서 안락사를 시켜주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선생님은. 다만 앞으로는 안락사가 없는 사회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죠. 지금은 안락사를 막을 수 없어요. 1년에 무려 10만 마리가 버려져요. 10만 마리. 10만 마리는 뭐냐면요. 지자체 보호소로 가는 숫자만 10만 마리고요. 선생님이 운영하는 이런 동물보호단체들로 오는 경우 혹은 사설, 개인이 운영하는 사설보호소로 가는 경우 혹은 여러분들 같은 좋은 분들이 불쌍해 나 엄마한테 얘기해서 길러야지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 혹은 그냥 병원으로 들어가는 경우 혹은 영구적으로 떠돌다가 경계심이 많아서 구조조차 되지 못하고 떠돌다가 그냥 죽는 경우 혹은 불법업자들이 포획해서 가는 경우 이 모든 경우를 합산한다면 무려 30만 마리에서 50만 마리는 해마다 1년마다 발생한다는 거죠. 이거 다 사람들이 입양할 수 있을까요? 모든 착한 사람들이 10만 마리나 입양해 줄 수 있을까요? 입양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안락사가 불가피한 거죠. 다음에 또 그만큼의 마리수가 발생하니까. 그래서 지금은 거의 재난과 같은 상황이다. 유기동물이 버려지는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은 안락사를 막을 수는 없다. 다만 고통을 느끼면 안 되니까 정말 좋은 약을 써서 고통스럽지 않게 보내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동물들은 아주 좋은 가정을 엄격하게 판단해서 좋은 가정을 찾아서 입양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안락사 이전에 고통을 느끼는 동물이라면 응급처치 정도는 해줄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자체 보호소에 유기동물 보호소에 요구해야 되는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요구해야 될 게 따로 있죠.
이제 안락사 없는 사회로 갑시다. 안락사 너무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안락사 없는 사회로 갑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번식의 수를 줄이고, 번식이 많으면 유기동물이 많아진다고 했죠. 비례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번식 수를 줄이고, 그 다음에 소유자들로부터 기르기 전에 등록제도 중요하지만 책임감 있게 기르기 위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뭘까요? 더 이상 동물을 사지 맙시다. 사는 문화가 아니라 입양하는 문화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계속 우리가 캠페인을 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주기 위한. 이 세 가지가 앞으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계속 해나가야 될 문제고요. 지금 당장은 안락사 무조건 안 돼요 하면 이런 또 다른 부작용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여기도 한 농민이 운영하는 보호소였는데요. 한 번도 똥을 치워주지 않아서 이렇게 돼 있었어요. 얘가 싼 똥이. 완전 여기 곰팡이가 슬어 있었고, 얘는 피부병에 뼈만 남아 있었고, 밥도 안 주고 제대로. 이런 보호소들이 있었죠. 직접 다 가서 조사했던 그런 보호소고요. 그나마 조금 깨끗하다는 제주도의 보호소가 그래도 이 상태고, 얘는 지금 눈에 고름이 다 차고 눈이 다 부패하기 직전인데도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 너무 지저분하고. 근데 여러분들 그 동물 사랑하는 사람이 운영하는 보호소가 하나 있었어요. 네, 유일하게. 이분이 운영하는 보호소가 1년 반 만에 문을 닫았어요. 왜 닫았을까요? 자, 이분은 다르죠. 아까 그 환경과 여기 장난감을 달아놨어요. 무료하지 말라고. 그나마 있는 동안이라도 좀 행복감을 느끼라고 이렇게 장난감도 달아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낮에는 운동도 시키고, 성격별로 나눠서 운동도 시키고, 깨끗한, 그냥 아까는 뜬장에만 가둬놨죠. 하지만, 같은 뜬장이지만, 모포를 깔아서 좀 아늑하게 있을 수 있게 하고, 깨끗한 물과 깨끗한 사료, 그 다음에 또 아픈 아이들은 하나씩 이렇게 그 구급약도 있고, 예, 이렇게 또 노령견들은 따로 공간을 만들어서 하고, 매일매일 깨끗하게 세탁하고, 뭐 이렇게 운영을 했어요. 여기서 이게 저기 왼쪽에 있는 게 연고예요. 안연고. 아까 제주도에 있는 보호소는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하는 보호소였는데도 이거를 방치해놨지만 동물 사랑하는 사람이 보호소를 운영하니까 저렇게 연고를 직접 매일매일 투약해주고 있었죠. 굉장히 다르죠. 근데 이 좋은 보호소가 1년 반 만에 문을 닫아버렸어요. 왜 닫았을까? 적자가 돼버렸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 정부에서는 그만큼의 보조금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매달 400만 원의 적자를 감당할 수 없어서 결국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유기동물 문제가 아까 그 세 가지, 번식을 억제하고, 그 다음에 입양하는 문화로 전환하고, 책임감 있게 기르기 위한 교육, 이것도 우리가 병행해서 정부에다가 요구해야 되지만, 앞으로는 이런 유기동물에 대한 지원금이 어느 정도 기본적인 관리 정도는, 응급처치 정도는, 안락사를 아주 좋은 약을 써서 보내줄 수 있는 정도는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요구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이렇게 개인들이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나쁘거나 혹은 너무너무 적자로 감당할 수 없거나 이런 보호소가 되니 이제는 정부에서 직접 운영을 해라, 니네가. 대신 시민들은 감시를 하겠다. 이런 보호소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네, 이렇게 깨끗한 보호소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지자체 보호소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예, 여기도 다 방치됐던 그런 여기 보세요. 선생님이 다 구출한 애들이었는데요. 그 털이 피부병 때문에 몰려서 눈을 덮고 있어요. 그래서 눈은 다 썩어 들어가고 있어요. 물론 돈 드는 거 아니에요. 그냥 털만 좀 밀어줘도, 그죠? 밀어줘도 얘는 굉장히 이 털이 눈 안으로 들어가서 눈이 썩지 않아도 됐을 텐데 이런 정도도 해주지 않고 있는 거죠. 뭐 때문에? 동물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동물 보호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운영하면 절대 안 되고 저렇게 될 수밖에 없다. 자, 여기는 사설보호소예요. 사설보호소. 여러분, 사설보호소가 뭘까요? 그냥 일반인이 운영하는 보호소가 사설보호소예요. 개인이. 할머니가 혹은 아줌마가 혹은 아저씨가 동물이 불쌍해서 어떤 그 합리적인 원칙이나 운영 원칙을 세우지 못하고 그냥 감정 때문에 나 동물이 불쌍해요라고 해서 계속 동물을 받아주고 어딘가에서 계속 데리고 오고 이런 곳들이 많은데, 물론 잘하는 사설보호소 아주 소수지만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지금 국내에 있는 사설보호소들이 굉장히 열악한, 이게 뭔지 아세요? 결국은 애니멀 호더예요. 여러분, 애니멀 호더가 뭐냐면 여러분 방송에서 이렇게 물건들 버리지 못하고 폐품들 막 주워다가 집안에다 이렇게 쌓아놓는 사람들 가끔 보죠. 그게 호더예요, 호더.
수집형, 수집 강박증이라는 정신질환이에요. 계속 물건을 끊임없이 모아요. 근데 이게 동물로 가면 애니멀 호더예요. 동물을 모아요. 끊임없이 가면서 새끼를 낳게 하고 또 바깥에서 끊임없이 데려오고. 선생님은 애니멀 호더들을 많이 봤는데 어떤 집은 10평 임대주택에서 사람 자녀 3명과 엄마 한 사람과 무려 개고양이 60마리가 10평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어요.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암모니아 가스 때문에 문을 열 수가 없고 숨을 쉴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그 자녀들은 여러분과 같은 나이의 학생들이었어요. 학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왕따 당하죠. 냄새 때문에. 몸에 밴 냄새 때문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거에 극대화된 거, 더 큰 규모로 된 게 바로 이 사설 보호소예요. 어떤 보호소는 아주머니 혼자 있고 관리인 2명이 있는데 겨우 3사람이 운영하는, 그나마 아주머니 일을 못하지만 관리인 2명이 운영하는 보호소에 무려 3,000마리가 있는 그런 보호소가 있고요. 또 1,600마리를 한 사람이 관리하는, 혹은 700마리를 허리 꼬부라진 할머니가 혼자 관리하는 이런 보호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처음에는 동물이 불쌍해서 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있다 보면 이 안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요? 끊임없이 싸우죠. 걔는 서열을 다투는 동물이에요. 끊임없이 약한 동물은 공격해서, 집단으로 공격해서 도태시켜버리는 동물인데, 노령견, 장애견, 어린 동물은 다 끊임없이 물려 죽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말려야 되잖아요. 그럼 나중에 때리면서 말리게도 되고, 그러다 보면 또 동물을 학대하게도 되고, 그런 것들이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나쁜 건지도 모르게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하고 매일매일 부딪히면서 살아가지 못하다 보니까 이 어떤 박탈감, 정신적인 박탈감 때문에 굉장히 극도로 정신적인 문제가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동물들이 방치되고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그래서 저 오른쪽에 있는 거는 똥을 한 번도 안 치워서 저 똥바닥에서 애들이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다 물려서 폐사된 동물들, 밑에 있는 동물들은 다 죽어있는 동물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길에 동물이 발견됐어요. 유기견. 근데 지자체 보호소에 데려다 주자니 10일 만에 안락사한대. 너무 마음 아파. 그럼 어떡할까? 동물보호단체에 문을 두드려 봤더니 동물보호단체는 안락사는 안 하지만 안락사를 안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한계가 있어요. 공간의 한계, 재정의 한계, 인력의 한계. 그러니까 입양 가는 만큼밖에 못 받아줘요. 공간에 한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안 받아줘. 어딘가에 물어봐서 수소문해서 전화했더니 어떤 할머니는 다 받아준대. 그래서 보냈어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걔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확인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대안은 아니죠. 사설보호소도 대안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정부 보호소가 10일 만에 안락사를 하더라도 일단은 여러분들이 구조하면, 발견을 하면 정부 보호소에 일단 열흘 동안은 가서 병균 옮지 않도록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 그래서 열흘 동안 주인이 정말 있으면 주인을 찾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을 찾게 해주고, 혹은 주인을 못 찾는다 그러면 새로운 입양자를 찾는 기간을 갖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그게 안 됐을 때는 이런 선생님과 같은 이런 동물보호단체로 2번째로 다시 오게 해서 여기서 또 좀 입양을 보내주는, 아니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가 입양은 못하더라도 임시보호를 좀 해주면서 한 마리씩 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보조적인 역할을 서로 상호해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보호소가 돼야 되겠죠. 예, 계속해서 이런 사설보호소 마구잡이로 안락사 싫다고 보낼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예, 그래서 외국 보호소를 한번 가봤어요. 외국 보호소. 이게 고양이 방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갇혀만 있냐? 좁은 곳이 아니고요. 이 안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우주선처럼. 그래서 쭉 미끄럼을 타고 내려가면 밖에 마당이랑 연결돼요. 한 마리씩 혹은 2마리씩. 그래서 햇볕을 쏠 수 있고, 또 그게 싫으면 들어와서 이런 공간에서, 위에 침대에서 밑에 모래가 있는 데서 이렇게 놀 수 있는 이런 곳이 있는 거죠. 외국의 보호소는 굉장히 시설이 잘 돼 있어요. 예, 여기 구멍으로 나가면 이제 운동장이 되는 거고요. 여기 있는 강아지가 있는 그 보호소는, 여기 뭘까요? 이거 텔레비전이에요. 텔레비전 왜 놨을까요? 얘가 가정에서 버려지기 혹은 잃어버리기 전에 가정에 있었을 때 매일매일 친숙하게 들었던 그 소리를 보호소에 와서도 익숙하게 듣고서 안정을 취해라, 이런 걸로
저렇게 텔레비전을 놔주고 음악을 맨날 틀어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보호소도 선생님과 같은 그런 입양센터처럼 도심에 있어요. 도심에 있지만 어마어마한 자원봉사자들이 오면서 매일매일 산책을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이 돼 있고, 아까 그 선생님이 보여준 그런 사설보호소 가면은요, 어마어마한 동물들이 정말 이렇게 다 에워싸요. 그러니까 동물을 그렇게 막 친숙하게 만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너무너무 무서운 거죠. 근데 여기 있는 개들은 가서 예쁘나 이렇게 부르면 그냥 쳐다만 보고 오질 않아요. 왜? 자기는 이미 욕구가 다 해소된 거예요. 하루 종일 운동도 너무너무 많이 했고 사람 매일매일 너무 많이 보고, 그러니까 별로 새로운 사람이 반갑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용한 거죠. 도심에 있어도 굉장히 조용해서 민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고 있었어요, 영국의 보호소들이. 그래서 영국의 보호소들이 바로 유기견을 줄일 수 있는 또 다른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줄이냐? 자, 동물을 펫샵 가서 사면은 영국 같은 경우는 돈이 굉장히 많이 돼요. 우리나라는 물론 무료 분양도 어디선가 많이 받을 수 있고, 혹은 몇만 원의 길거리에서 살 수도 있고, 혹은 뭐 순종 같은 경우는 자기 맘만 먹으면 100만 원, 200만 원 줄 수도 있지만 굉장히 저가에 살 수도 있는 그런 나라예요. 근데 영국 같은 경우는 거의 100만 원이나 200만 원 이상을 줘야만 개들을 데리고 올 수 있어요. 근데 애기 동물을 데려오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어렸을 때 한 10달 동안 혹은 1년 동안 끊임없이 훈련을 시켜야 되는 그런 부담감, 힘든 거, 그 다음에 그 전에 여러 가지 물어뜯거나 또 질병이 엄마랑 어렸을 때 떨어져서 펫샵에서 팔려오면 질병이 발생하기도 쉽고, 그 병원에 대한 부담, 병원비에 대한 부담,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성격 형성을 잘못 시켰을 때, 훈련이 되지 않았을 때 나중에 문제 성격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를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게 유기동물 보호소에 있는 이미 성격 형성된 나이가 1살, 2살 이상인 이런 동물들인 거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호소가 열악하다 보니까 가면 깨끗해 보이지도 않고 어떤 병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뭐 이래요. 근데 여기는 굉장히 이 동물의 정확한 특징과 상태를 다 완벽하게 파악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내가 펫샵 가서 비싼 돈을 주고 또 어린애들 데려와서 어렸을 때 그 훈련에 기나긴 부담감을 가지지 않아도 되고는 이런 유기동물 보호소에 가서 동물을 입양해서 나도 좋고 동물을 입양해서 동물들한테도 좋고 이렇게 해서 유기견을 입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거죠. 선생님 보호소가 지금 그 예전에 뭐 한 250마리 정도 있었을 때 직원이 10명이었어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직원 제일 많은 보호소였어요. 그리고 아까 본 여러분들의 땡큐 센터가 직원이 5명이에요. 동물을 한 35마리 정도 있는데 5명이에요.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여기는 동물의 수가 200마리인데 무려 직원의 수가 200명이에요. 200명. 그래서 여기는 훈련사도 있고 수의사도 있고 동물 관리 직원도 있고 상담 직원도 있고 행정 직원도 있고 다 있는 거죠. 미용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되고 어느 정도 기본적인 훈련도 되고, 그러니까 다른 펫샵보다 경쟁력이 있는 거죠. 이미 성격 형성돼서 나는 이런 성격이면 우리 집에 맞겠다. 이런 정도의 크기면 다 컸으니까 우리 집하고도 맞겠다. 그래서 이런 동물들을 데려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영국의 그런 보호소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다 후원이에요. 자원봉사자들의 후원. 이 나라 사람들은 기부 문화가 우리나라랑 달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10,000원, 20,000원 정도의 기부금을 내는 거를 모아서 선생님과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동물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이런 영국과 같은 경우는 거의 유산을 기부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본인의 유산. 왜? 반려동물 문화가 오랫동안 자리매김, 거의 20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부 문화도 남다른 거죠. 이미 동물은 가족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기 전에 사람한테만 유산을 남기는 게 아니라 동물한테도 유산을 남기는 거죠. 그러니까 동물보호단체에도 유산을 막 기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동물보호단체 재정이 어마어마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좋은 보호소를 운영할 수 있고, 또 이런 좋은 보호소가 결국은 유기동물의 수를 확 줄여버릴 수 있는, 왜 많이 입양되니까, 어마어마하게 입양되니까 결국은 안락사율도 줄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긴밀하게. 예, 보호소도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번식 농장도 줄여야 되고, 이런 것들이죠. 예, 그래서 몇 분 남았나요? 시간 거의 됐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동물을 기르고 싶은 분들이 아직은 부모님들이 반대해서 못 기르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동물은 모든 가족이 다 동의해야 돼요.
나만 좋다고 길러서는 안 되고요. 가족이 다 같이 행복을 줄 수 있어야, 서로 행복을 나눌 수 있어야 평생 같이 살 수 있는 가족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이 부모님이 반대하시면 부모님을 설득해보고 혹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인이 돼서 독립을 했을 때 동물을 길러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너무 많은 동물의 애완화는 안 했으면 좋겠다. 개나 고양이는 인간과 오랫동안 길들여지면서 서로 교감을 할 수 있는, 서로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동물이 돼버렸지만 여러분 햄스터 혹은 뱀, 금붕어 무슨 생각하는지 알겠어요? 모르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호기심에 데려와서 기르다가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버려지는 이런 문제들이 많아지죠. 그래서 더 이상의 야생동물은 자꾸만 집안에 끌어들여오는 것은 사실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미 반려동물로 자리매김한 개와 고양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반려동물로 길러줬으면 좋겠고요. 또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다양한 우리 사회의 이런 동물들, 오늘 선생님이 반려동물과 유기동물 얘기만 했는데 먹거리로 이용당하는 동물들, 또 오락용으로 전시용으로 이용당하는 동물들에 대한 관심의 폭도 여러분들이 좀 넓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나중에 선생님이 있는 보호소나 혹은 운영하고 있는 땡큐센터 이런 데 오셔가지고요. 동물들 모습 볼 수 있고 또 즐거운 산책 봉사, 청소 봉사 하시면서 여러분들 재미없는 봉사하는 것보다 동물 좋아하시는 친구들은 동물과 같이 놀아주면서 같이 교감하면서 즐거운 봉사 하시길 바라고요. 주의사항은 직접 그곳에 방문하시면 그곳에서 아마 자세하게 전달을 해줄 겁니다. 네, 오늘 선생님 얘기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하면서 이제는 동물을 사지 않고 입양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유기동물을 입양할 때 주목해야 될 거,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거는 우리 가족 모두가 동의하느냐, 그리고 우리 가족과 맞는 적합한 성격이나 외모나 크기나 이런 것들을 꼭 염두에 두시고 입양을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순혈종, 작고 예쁘고 혹은 멋있는 어떤 순혈종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동물보다 그 믹스견이나 발바리들도 성격이 정말 좋고 주인을 잘 따르고 또 그 다음에 매우 건강한 동물이기 때문에요. 굳이 종을 차별하지 않고 입양을 좀 심사숙고해서 결정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기동물이 버려진 채로 혹은 주인을 잃어버린 채로 많이 떠돌다가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조금은 생긴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음에 데려가셔서 무조건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아마 좀 나중에 좀 실망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따른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주일에서 혹은 한 달 정도 시간과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좀 동물을 관찰하면서 스스로 다가와서 나를 주인이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천천히 사랑을 주시면서 대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유기동물 시설에서 중요한 부분은요, 동물 구조 당시부터 구조에 맞는 적합한 차량, 환경, 그 다음에 안전하게 구조할 수 있는 어떤 구조 인력의 어떤 마인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동물보호소의 시설도 동물들이 잘 보호될 수 있는 적합한 환경, 신선한 공기라든지 온도라든지 또 햇빛이 잘 든다라든지 이런 것들도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 또 청결한 위생 상태와 그 다음에 전염병을 격리할 수 있는 그런 격리 공간, 그 다음에 또 운영의 방법, 그러니까 먹이를 잘 적정한 시간에 제공해 준다라든지 또 아픈 동물을 어느 정도 응급치료 정도는 해줄 수 있는 정도의 성의가 있다라든지 또 나중에 좋은 입양자를 선별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책임감이 있게 그렇게 운영을 할 수 있는지, 또 정말 불가피한 경우 안락사했을 때 정말 고통을 줄여줄 수 있는 좋은 약을 쓰는지, 이런 것들이 좋은 동물 보호소의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